안녕하세요. 달란트 인터뷰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모신 분은 바로 그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오너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KR 컨설팅의 이강락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본인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KR 컨설팅이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KR이 혹시? 네, 제 이름의 이강락을 LKR이라서 여러분 컨설팅 업계 보면 맥킨지 컨설팅은 맥킨지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시작한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걸고 KR 컨설팅을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co.kr이 코리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코리아 컨설팅으로 이렇게 그 약자인 줄 알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네, 좋은. 저는 회사 이름에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약간 고마운 오해네요. 네. 지금 이름을 걸고 하는 회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KR 컨설팅 어떤 네. 회사인지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컨설팅에 대해서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건강이라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컨설팅 회사이고요. 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컨설턴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기업의 의사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컨설팅을 이해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되게 쏙쏙 이해가 잘 되게 기업의 의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전공은 대표님 의학도 아니고 상담도 아니고 기계 쪽을 전공하셨어요? 예. 그 컨설팅 업계의 컨설턴트 출신을 보면요. 경영학과가 많죠. 그런데 이제 문과 쪽에서는 경영학과가 많지만 이과에도 있거든요. 이과는 산업공학과라고 산업공학과가 경영에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산업이 엄청나게 전문화되다 보니까 그 백그라운드가요. 그러니까 각 고유기술의 전문가들이 많이 컨설팅 업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분야 중에서 기계에 관련된 기계를 전공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관련된 쇠 관계되고 기계 관련된 쪽 컨설팅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KR 컨설팅은 모든 컨설팅 하긴 하지만 특별히 기계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제조업 쪽의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화되어 있는 거죠. 특성화되어 있고. 그런데 처음에 대학에 딱 진학을 하실 때는 내가 이쪽으로 차별화된 컨설턴트가 돼야지라고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계 쪽을 어렸을 때부터 기계 쪽을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이제 문과 이과 고등학교에서 전공을 정할 때 이제 문과 이과 나눌 때는 이제 제가 이과 쪽으로 성향이 있다고 학교에서 추천하고 그래서 이제 이과를 했었고요.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전공을 정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기계 분야가 두루치기니까 두루두루 모든 게 있으니까 기계를 하면 나중에 먹고 사는 데 장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일 보편적이니까 기계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 저 특별히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럼 무난하겠다 생각해서 그때 제가 대학을 입학할 당시에는 기계가 제일 좀 인기가 있었군요. 일반적이랄까 보편적이었죠. 시대마다 이게 그 주 전공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전기나 화공이 유효했었고, 그 다음에 기계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쪽도 요새는 IT 쪽이나 반도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입학할 때는 기계 쪽 분야가 좋았습니다. 오, 그러면 인기도 있고 약간 보편적이었던 것만큼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 서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서울대를 입학했죠.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 실력이 좋아서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실력이 부족해서 1년 동안 재수를 해가지고 들어갔죠. 다만 이제 재수한 데 대한 보상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고 나서 재수하고 나서 시험을 볼 때 면접을 하는데 면접했던 교수님이 그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셨나 봐요. 그런데 제 면접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점수를 받겠죠. 보더니 수학과 오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수학 만점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자네가 수학을 만점 맞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수학 만점 맞았다고? 여하튼 이제 수학 만점 맞았다고 그분이 그랬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여하튼 이과적 성향.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수학과나 그런
이론 쪽 분야는 보다는 이제 공학 쪽을 더 좋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공학 쪽에서 이제 기계를 제가 전공을 선택했었습니다. 오, 이제 대학 시절 네.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자면 네. 양다리를 걸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야기인데요. 네.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저를 전도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요. 성경 공부를 1대1로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세뇌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계속 반복해 들으면 그것이 참으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종교에 대해서나 이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 절은 뭐 이렇게 본 적은 많지만은 제가 불경을 읽어보고 공부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우치지 않고 좀 원만한 좀 실력, 지성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스스로 제 발로 불교 학생이 가가지고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금강경을 포함한 금강경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금강 공부를 한 2시간씩 하면서 불경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어느 날은 성경단체 가서 성경 공부,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 공부하고 또 어느 주 불교 학생이 가서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추억이 대학 1학년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다가 들켰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한 6달 지나니까 성교단체 선배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양다리 걸치고 있는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믿으려면 믿고 말란 말고 양당간에 결단하라고 했던 추억이 대학 1학년 2학기 때 있었던 추억입니다. 그 양다리 나죠. 네. 그래서 고심 끝에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네. 생각했죠.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한 1, 2년 정도 공부할 생각이었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나름의 판단력이 있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6개월 공부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더 계속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학생회 가서 선배들에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죠. 제가 종교에 대해 관심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좀 이렇게 면담을 좀 할 수 없느냐. 좀 저를 위해서 대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간표를 맞춰서 불교 학생회에서 같이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뭐 한 오후 시간 전부 한 5시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화를 했었죠. 근데 그 대화를 했는데 뭐 그분들이 다 대화 끝에 이제 주로 나왔던 대화는 이제 뭐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저 빼고 다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엄청 당황했던 것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계속 따졌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순간 제가 이제 더 이상 불교를 믿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어려움이 그날 밤에 저녁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하다가 성경 말씀에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 생각나서 제가 신앙 고백을 하면 믿음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날 밤에 진지하게 잔디밭에 나와서 밤중에 이렇게 기도를 했죠. 영접하는 기도를 했죠. 신앙 고백하는 기도를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론으로 믿어진 게 아니고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진짜 나는 친어머니인 줄을 당신 어떻게 아느냐, 당신 봤느냐 이렇게 말하면 내 기억의 시작이 한 3살, 2살이나부터 시작할 까지 저의 그 탄생, 출생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저의 어머니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증명해가지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전까지는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아까 그날 읽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말씀이 딱 보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 오늘까지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특별히 느껴지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노력의 결과나 지식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선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에겐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도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전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믿도록 보는 편인데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말하려는 것보다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든지 이렇게 세미나랄지 신앙 사경회나 신앙 그때 참가하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야지, 선물로 줘야지 믿어지는 것이지, 내 말 듣고 믿을 사람은 저는 신앙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네. 추억입니다. 아니 지금 네. 뭐 이렇게 계속 믿음에 대한 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되게 꾸준히 가는 것도 어려운데 네. 그 이후에도 네. 공부를 되게 꾸준히 하셨어요. 신혼여행을 가셔서도 성경 공부를 하셨다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신혼여행에서 그러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신앙인이 되었잖아요. 네. 정말 성경 공부를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아침마다 그 친구들을 만나서 아침 큐티 이렇게 아침 기대 모임 있으면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떤 말을 너무나 반복적으로 했냐면 오늘 아침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았는데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해도 어제하고 오늘은 차원이 다르다. 어제와 나는 같지 않다. 내가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 적도 있었고요. 대학교 2학년 때는 그 아침마다 이제 그 큐티 이렇게 그를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4년 동안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 레이기나 그 모세 오경을 이제 순서에 하게 되는데 좀 지루한 거예요. 재미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예습해야겠다. 내일 아침에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좀 편한 곳을 읽고 저녁에 그 숙제니까 진도 나가야 되니까 저녁에 그 뭐 성경 본문을 읽고 소감을 썼죠. 쓰고 나서예요. 쓰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밖을 주변을 봤더니 밖이 환한 거예요. 저녁 식사하고 쓰는 8, 9시인데 자야 되는데 네. 밖이 환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 나서 밖을 보고 이게 보름달인가 하고 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트를 봤더니 이렇게 뭐죠? 그 큐티 노트에 한 30몇 페이지인가 이렇게 엄청 많은 분량을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딱 앉아서부터 그 모세 오경에 딱딱한 레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성경 반 페이지 분량을 갖고 열 몇 시간을 쉬지 않고 그냥 써버린 거예요. 10시간 넘게. 네, 그러니까 제가 놀랬죠. 그러니까 밤을 새버린 거죠. 네.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그랬던 추억이 제 대학교 초용 공부하던 시절에 있었던 저의 개인적인 추억이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혼여행 갈 때 이제 뭐 사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돈 적게 들고 신혼여행 갈 수 있는 좋은 장소 없을까 이렇게 주변에 물어봤죠. 어디로 가셨나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때 직장 생활이 부산 쪽에 있었는데 김해 위에 그 무척 높은가요? 그래서 무척산이라고 그 산정호수가 있고 무척산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신혼여행을 무척산 기도원 갔죠. 가서 이제 기도원 갔으니까 당연히 아침 새벽 기도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경 보면서 서로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성경 단어들 하고 우리 신앙 저희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가훈 만들었죠. 그때 선정한 가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와 사랑을 이루는 목자의 가정. 그래서 신혼여행도 가서 제가 무척산 기도원 신혼여행을 갔더니 기도원에 계신 모든 분들 저한테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전혀 아니었죠. 저는 말씀을 좋아했었고. 네. 네. 근데 이것도 되게 네. 그 두 분의 뜻이 맞아야지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딱 두 분 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제 아내가 저한테 속은 거죠. 그냥 제가 강하게 주장하고 권하니까 네. 좋게 생각하고, 그렇죠. 약간- 한 번은 저는 결혼했으니까 네. 부부싸움이라고 말할 다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지내왔죠. 잘 지내왔는데 어떤 모임에서 갔더니 묻더라고요. 두 분께서는 제 아내가 같이 있었는데 두 분께서는 뭐 부부싸움 뭐 거의 안 한다고 그렇게 들려온 것 같은데 정말 그러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강나 씨는 가만히 계시고 그 옆에 부인께서 한 말씀 해보시라고 그런 거 저도 궁금해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핑구 하셨나요? 웃으면서 제가 항상 참아요. 그러더라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맞아요. 그 무척산 기도원도요 사실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사전 답사를 한번 했어야 됐는데 소개만 받고 갔거든요. 갔더니 산이 폭이 넓어서 병풍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도착했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길 따라서 산을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길마다 남의 집 과수원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계속 잘못 들어가지고. 그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다가 해가 져버리면 깜깜해진 거죠. 아이고. 그러면 산 저 꼭대기에 기둥이 있는데 길을 가면 남의 집 과선 들어가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산이 나무들이 있고 하니까 그 길이 아닌 곳은 이렇게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이쪽 옆으로 가다가 계곡 있잖아요. 그 계곡은 나무가 없이 그 자갈들이 있고 이렇게 암 있잖아요. 그래서 계곡을 타고 정상에 올라갔어요. 엄청 험한 길을 가셨네요. 그 뼈척구도 신고 그러니까요. 그 계곡을 타고 무척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신랑으로서 최소한 사전답사 정도는 한 번은 가보고 했어야지. 저는 너무 좀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랬으면 싸웠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다시 뭔가 네. 두 분이 뭔가 황혼 여행을 가신다면 네.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났으니까지 그래도 조금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아내한테 3가지 소원을 말해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제 처음에 이랬었죠. 뭐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라고 묻기는 하냐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이랬죠. 나는 당신이 나와 결혼한 거에 대해서 당신이 가장 행복한 선택,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알면 그나마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 방향을 잡고 노력이라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좀 이야기해주면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즘에는 그래요. 제 아내가 이제 제가 그렇게 그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딱 주변 둘러보면 시킬 거 있잖아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죠. 그럼 말은 저는 미안한 마음이 평생에 쭉 축적돼 있기 때문에 금방 하죠. 바로 하죠. 들어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부담이 있으면 하죠. 그렇게 하고. 저는 지금은 컨설팅을 하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거든요. 네. 국내 미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죠. 그래서 제 아내에게 항상 권하죠. 혹시 같이 갈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죠. 제 아내는 저하고 좀 달라서 이제 여행 이렇게 다니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좀 집에 주로 있고 교회 일을 하고 이렇게 좀 남 앞에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통 항상 권하고요. 제가 항상 권하는 편이고 제 아내가 선택하죠. 선택하면 이제 선택한 곳은 이제 같이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진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네. 좋은 곳에 가면 원래 딱 생각나잖아요. 같이 네. 오고 싶다. 특별히 여긴 진짜 나중에 같이 와야지 했던 곳이 있으실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저는 저희 가족 그 선교 여행을 많이 갔어요. 뭐 캄보디아도 갔었고, 네. 뭐 베트남도 가고, 저희 가족들, 제 아내하고 저희 아들 둘이었는데 둘 같이 가족 여행을 기회 되는 대로 많이 다니고, 어떤 새로운 낯선 곳에 가면 항상 뭐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든지 뭐 지금도 그렇고 기회 되는 대로 저는 뭐 거의 매달 해외를 나가기 때문에 뭐 항상 그런 편이에요. 거의 뭐 항상 신혼여행 간다는 느낌으로 네네. 가시는 거네요. 그리고요, 컨설팅 직업의 특성상 가정적일 수가 없어요. 출장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10년 같은 경우는 1년 52주 중에서 매월 첫째 주는 중국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매월 둘째 주는 인도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매월 셋째 주는 이집트에 있었어요. 매월 넷째 주에 이제 다른 나라와 한국 포함해서 그러면서 1년을 보냈던 게 2010년이고 2013년은 52주 중에 제가 스케줄을 봤더니 2주만 한국에 있었고 50주는 해외에 있었더라고요. 네. 매주 한 나라씩 가는 편으로. 그렇게 제가 생활했기 때문에 집에 한 번씩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갑죠. 집이 낯서실 것 같아요. 반갑죠. 오랜만에 만나니까 네. 반갑고 미안하고 반갑고. 그러니까 뭐 더 애틋해지고. 그런 장점도 있네요. 예, 그런 컨설팅 업종이 좀 단점이 가정적인 게 불가능해요. 출장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저 케어 컨설팅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중인데 한때 매년 12월 23일이 되면 24일부터 크리스마스부터 연말 맨 마지막 주 스케줄이 별로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컨설팅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가족에 대해서 있으니까 저희는 25일 딱 되면 전세 비행기 끊듯이 이렇게 비행기를 예약해 나라를 서로 가족들 상의해가지고 저희 컨설턴트들 온 가족 여행으로. 일주일 이렇게
그 일주일씩 이렇게 어느 나라 가가지고 열심히 컨설팅 좀 가족을 너무 미안하니까 좀 섬기라고 좀 1년을 좀 미안하니까 1년 동안 가족을 못 보살피지 못해 돌보지못했으니까 그래서 해외여행을 매년 갔었죠. 그래서 많이 갔었죠. 뭐 태국 파타야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그래도 컨설턴트 직업 특성상 가족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분야가 컨설팅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음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께 영상 편지 먼저 한번 남겨주세요. 그 인간적으로, 가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정적이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저의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인정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뭐라 하죠, 이렇게 받아주고 오늘까지 잘 이렇게 화목하게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하튼 제가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잘 섬기고 또 돕고 가정적인 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좀 전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행 얘기로 잠깐 넘어왔었는데 아까 대학 다니던 시절 얘기를 했었잖아요. 졸업을 하면 전공을 그러면 기계 쪽이 뭔가 살려서 일하기가 좋아서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이 이제 제가 기계를 전공했으니까 이제 그 기계 관련 회사죠. 그 첫 대우중공업이라는 회사를 입사했었고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대우정밀공업 주식회사랑 대우정밀 그쪽에 제조업이죠. 그쪽에 이제 기술자로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고 거기서 생산기술 업무하고 기술연구소에서 또 개발자 엔지니어로 만 10년 근무했어요. 만 10년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기계를 전공했으니까 기술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대학에서 기계를 전공하고 또 기계 분야에서 만 10년 근무했었고 그쪽 분야로서 또 기계 기술사 자격도 취득하고 엔지니어로서는 충분히 열심히 전공을 살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열심히 거의 뭐 전공이 적성에 맞은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컨설턴트로 그건 바꾸게 된 정말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한 일인데요. 제가 1982년에 직장생활을 시작했었는데 7년 차 됐던 거예요. 1988년도에 그때 제가 다녔던 회사 대우정밀공업 주식회사였는데 대우그룹 회사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대우그룹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과학적 관리기법, 무슨 TQC 뭐 이렇게 합리화 뭐 이런 이렇게 경진대회 있는데 각 회사마다 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각 회사에서 누군가 발표하는 거죠. 순번대로 매년 연례 행사니까. 근데 88년도에 제가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발표하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놀랍죠. 정말 예외죠. 왜냐하면 대우그룹사에 큰 회사들이 많거든요.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뭐 큰 회사들 많은데 대우정밀은 작은 회사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근데 제가 금상을 받은 거예요. 1등상을 받았죠. 다들 놀랬죠. 저도 깜짝 놀랬고. 그래서 제가 대상을 받고 나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용인에 대우중앙연수원이 있는데 이제 외부 강사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하잖아요. 교수님들 와서 강의하잖아요. 그때 이제 대우그룹 내에서도 사내 전문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내 강사 내지는 그룹 강사로 제가 초빙이 돼가지고 제가 연수원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엔지니어 백그라운드인데 이제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컨설턴트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컨설턴트들 사이에서 이제 대우정밀의 이광락 씨가 뭐 이렇게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좀 알려지면서 컨설팅 회사에서 제가 이제 근무했던 회사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인데 KMAC라고 그쪽에서 이제 컨설팅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면서 각 대우그룹, 삼성그룹, 현대그룹에서 이제 컨설턴트로 유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스카우트했는데 저도 그 대상에 들어가가지고 1992년 1월달에 컨설팅 회사로 스카우트돼서 이직을 했죠. 우리나라의 컨설팅 업이 제가 생각할 때 1991년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 한국의 컨설팅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컨설턴을 막 채용할 때 그때 선발됐던 이제 멤버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엉뚱하게 그러니까 그 스카웃이라는 말이 제가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오라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새로운 길로 컨설팅 업계에 진입하게 되었죠. 근데 진짜 그때는 뭐 컨설턴트에 대한 인식도 사회적인 인식도 잘 모를 때고 그러니까
10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가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당연하죠. 절대 안 가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거절했죠. 그러니까 송충이는 솔일 먹고 살아야지. 기계를 전공하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무슨 엉뚱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컨설팅에서 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했죠. 근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삼고초려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이 없어 거절했다가 저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하는 네. 선배 한 7분에게 진로 상담을 했죠.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로 상담했는데 7분이 뭐 바로 말한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 달 정도 걸려서 저한테 시간 들여서 결과를 말해줬는데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추천해줬죠. 미래 컨설팅 업계가 뭐 한국 뭐 미래 산업이니까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따졌죠. 한 분한테. 아니 남의 진로를 그렇게 쉽게 경솔하게 제가 봐도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이거 따졌죠.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상담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을 직접 방문했대요. 방문해가지고 컨설턴트들하고 회사를 만났대요. 보니까 회사가 좋아 보이더래요. 그것 보면 믿음이 안 가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지도하는 컨설팅 그 회사들 있잖아요. 고객사 그 명단 담당자 좀 알 수 없냐고. 그렇게 해서 그 명단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회사에 컨설팅 받는 회사에 전화를 다 했다는 거예요. KMC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괜찮냐,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컨설팅이 좋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같으면 뭐 이 회사 뭐 옮길만 하다고 자기가 생각이 들어서 권하는 거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니까 제가 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근데 7분 전부가 그래서 이제 순종해야겠다. 난 저로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고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컨설턴트가 됐죠. 아니 스카웃을 받은 당사자보다 더 열심히 꼼꼼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이 있잖아요. 네. 그냥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고 저를 위해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까지 맞아요. 직접 방문도 하고 물어보고 그것 갖고 또 안 돼가지고 명단하고 또 전화까지 했다는 그 태도랄까 그 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시나요? 예, 이번 주 토요일도 만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분 만날 거예요. 내일 모레네요. 와. 예, 또 만날 거예요. 오랜 인연이죠. 네. 대학교 제가 1학년 때 그분이 3학년이었었죠.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정말 롤 모델이었죠. 아주. 그럼 이렇게 조금 확신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직을 하셨잖아요. 예. 안 해본 일을 또 하셔야 되고 하니까 힘든 점이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 많이 힘들었죠. 첫째는 안 맞았죠. 저는 컨설턴트로서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네. 컨설턴트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하고 저하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안 맞았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컨설턴트는 이제 그 고객을 설득하고 대화해야 되니까 대인 관계가 좋아야 될 거고 말도 잘해야 될 거고 또 좀 다재다능하고 좀 이렇게 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 걸지 않으면 말 안 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얌전한 스타일이고 운동할 줄 몰라요. 뭐 이렇게 탁구, 배구, 해서 볼링이랄까 스포츠 있잖아요. 테니스랄까 운동도 저희 빵점이죠. 그게 취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 관계나 사교적이지 않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고 또 견제도 심하고 컨설팅 업종이 이제 내부 경쟁이랄까 서로 견제도 심하고 왕따도 심하고 컨설팅 업계에 들어와서 되게 많이 힘들었죠. 신자는 그 컨설팅 업계에 들어와서 3개월 지났더니 그 컨설팅 회사 임원께서 저를 불러서 개인 면담 시간에 자네는 내가 지켜보니까 컨설턴트로 실패하는 10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유일한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객관적인 판단인 게 제가 봐도 저도 적응이 안 되고 제가 봐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이제 최고의 컨설턴트, 인기가 좋은 컨설턴트는 딱 보니까 정말 성향이 정반대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성격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제가 봐도 아닌데 10가지가 어떻게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였나요? 아니죠. 그건 뭐 제가 갑자기 운동신경 발달될 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이 컨설팅 업종은 나하고 전혀 안 맞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컨설팅 업계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있었던 상황들이었죠. 10가지가 뭔지는 말씀 안 해주셨나요? 뭐 설명했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저 100% 공감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컨설턴트들 우리 본부 네. 이렇게 회식을 갔는데 저녁 식사로 갔는데 식사하고 서로 대화하느라고 한 서너 시간 있었는데 그 서너 시간 동안에 밥만 먹고 말 한마디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자리 말고 또 있었는지 생각 좀 해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그러고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하냐. 네. 저도 몰랐죠. 근데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남 말 잘하잖아요. 네. 가만히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지. 저는 할 말도 없고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그런 사례들 쭉 들어서 설명해서 안 된다고. 그리고 잘 안 된다고. 네, 그렇게 네. 말씀을 들었지만 네. 힘든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결국엔 보람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 네. 일을 계속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중소기업청 추천 신지식인으로도 네.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컨설턴트가 뭐 아까 10가지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저의 경험에 세 가지. 네. 1번은 제가 컨설턴트가 되고 났을 때 아까 잘 못했다고 했잖아요. 모든 면에서 못했죠. 근데 그러면 모든 면에서 못하니까 컨설팅 업계에서 이제 일 많은 사람이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처음에 저는 일이 없었죠. 일 주지도 않았죠. 그렇죠. 경력도 없으니까. 뭐 모든 면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저는 컨설팅을 하니까 강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 자료 준비를 했죠. 할 게 없으니까 가서 뭐 강의학을 안 하니까 하죠. 근데 뭐 할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스케줄표를 보면서 다른 컨설턴트가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스케줄 보고. 그래서 그걸 저걸 나한테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골라서 강의자를 준비했죠. 근데 강의자를 준비하고 다 이제 뭐 9시간씩 8시간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면 저한테 이제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담당 컨설턴트가 사무실 오거나 이렇게 얼굴 보면 이제 현실에 돌아와서 내가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만든 자료를 선물로 다 줬어요. 매일같이. 네. 그러더니 한 3달 지나니까 오늘 컨설턴트가 저한테 와서 이강락 씨는 하루에 한 명씩 사람을 정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는데 선정 기준이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준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한 명만 주지 말고 복사해서 다 나눠주면 좋겠다. 이강락 씨 자료 만든 자료 좋아서 많이 받고 싶어 한다고. 뭐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자료 만드는 대로 제가 만든 대로 다 이렇게 나누어줬죠. 와. 그렇죠. 그러면서 왕따가 풀렸죠. 그래서 저는 그 컨설팅이 지식 사업이니까 그 지식을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유하는 것이 매우 좀 저한테 있어서 매우 그 컨설팅 업계에서 자리 잡는데 매우 큰 좋은 태도였다.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고 이렇게 지식을 나누는 거 그게 좋다는 게 1번이고요. 이 전까진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죠. 저 별로 못했었. 그쵸. 컨설팅 업계가 지식 산업이라서 자기가 만든 자료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남에게 그러니까. 공유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는 강의 안 하고 구분을 할 거니까 구분이 필요한 분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쵸. 사장들이 아까우니까 만든 자료가 아깝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OHP를 만들면서 칼라펜 그림 그리고 칼라펜으로 그림 그리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원본까지 다 줬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얼마나 자료를 했던지 제가 준 자료 가지고 어떤 분이 어느 업체에서 강의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시간 몇 달 지나서 저에게도 순서가 와갖고 저희 강의를 갔더니 그 담당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강락 씨는 공부를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앞에 딴 사람이 강의한 거 그대로 뺏겨서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속상해. 만든 사람이 원본이 난데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자료 갖고 남이 먼저 썼잖아요. 그 후에 내가 쓰니까 그런 말 듣기 할 정도로 저는 자료 공유에 대해서 열심히 냈었던 게 1번이고요. 2번은 저는 아까 말한 다른 거 잘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책 읽고 공부하고 자료 정리하는 것은 되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정리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 대행 컨설턴트가 됐어요. 자료 공유를 너무 잘하니까 컨설턴트 저한테 와서 이번에 이런 세미나 자료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뜻은 해석하면 해달라? 무슨 말이 뭐냐면 내 대신 가서 공부 좀 해가지고 와가지고 정리하고 나 좀 달라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좋다고. 그래서 공부 대행 컨설턴트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컨설턴트 돼가지고 공부 엄청 많이 했죠. 뭐 이런 분야 저런 분야 모든 다. 분야. 네. 그러다 보니까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면서 실력이 좋은 컨설턴트가 되고 그 실력이 좋아졌죠. 그래서 회사에서 뭐 최우수 컨설턴트, 최우수 지도 컨설턴트 뭐 상도 주고 할 때 항상 제가 뽑혔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뭐 폭이 넓고 아는 게 많으니까. 그게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저 경우에 있어서 제가 1998년 9월 10일에 한번 졸음운전 하는 게 있었어요. 졸음운전. 네. 그거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큰 실수죠. 그건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졸음운전 하는데 사고가 크게 났었나요? 다행히 괜찮았어요. 다행히 다른 뭐 이렇게 사고 없었는데 여튼 졸음운전으로 하마터면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깊이 생각하니까 그날 생각 졸음운전하고 한번 죽을 뻔한 그 순간 있잖아요. 그날 생각하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난 생일날을 알고 기념하고 이렇게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죽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젊기 때문에 그날을 막연히 멀리 생각하는 거잖아요. 몇십 년 후로. 근데 그날은 사실 매우 짧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생각이 들었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컨설턴트로서 공부 많이 했다 했잖아요. 실력이 좋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죽으면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지식이 다 없어져 버려요. 네. 소멸되잖아요.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그 제자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자료 공유해도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공지를 했죠. 뭐라고 공지했냐면 혹시 나한테 컨설팅을 배우고 싶은 그 컨설턴트들 있으면 내가 1년 동안 하루에 일주일에 8시간씩 1년 동안 전수해 주겠다. 배워라. 안 받고. 그 무료로. 네. 그렇게 제가 했죠. 그래서 몇십 명이 모였죠. 그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전부, 그쵸. 내가 당장 죽더라도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엑기스들 있잖아요. 그걸 실력 컨설팅 업계에서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일을 하고 올 당시에 저는 이제 아까 컨설팅 업계에서 제가 근무했던 컨설팅 회사에서 최고의 연봉도 받고 있었고 또 최우수 지도 컨설상도 매년 받고 있었고 모든 면에서 연봉이나 뭐 모든 면에서 넘버원이었 같아 보였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무료로 막 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체에서 보고 신지식인 그때 뭐 제도 이렇게 할 때 컨설팅 업계에서 제가 추천이 돼가지고 제가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바가 있죠. 나눔이죠. 지식에 대한 나눔이죠.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일하게 어떤 그 지식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네. 제가 컨설팅을 시작한 1992년에 시작했는데 1992년에 제가 자료를 공유했던 것을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과 섬기고 돕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체질화된 것 같아요. 좋아했었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약간 지금 생각하시면 조금 아깝진 않으세요? 그런 자료를 전혀 뭐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지금은 약간 생각이 다른데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돈이 10,000원 있다고 생각해봐요. 10,000원을 내가 누구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0,000원이 될 거잖아요. 줬으니까. 그럼 내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자료와 지식을 주잖아요. 한 명한테 주든 100명한테 주는데 나한테 지식이 마이너스 되질 않아요. 똑같이 있으니까. 나는 지식, 나눠는 줬지만 지식이 내가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은 소멸될 수가 있겠지만 지식은 소멸되지 않죠. 더 멋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제가 지식을 나눠주고 나니까 아까 말한 독창력이 없어지잖아요. 다 나눠줘 버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남보다 더 실력 있는 컨설턴트 인정을 받으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내가 남이 모르고 있는 지식 혼자 갖고 있으면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의 필요성을 안 느끼잖아요. 근데 줘버리고 나면 그렇잖아요. 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뭐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 자기개발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묵혀주고 있으면 안 되고 나눠주는 것이 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 나눠줘요. 지금도 그래서 제 주변의 컨설턴트들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보면 그들이 저보다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자료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나눠줬기 때문에
누가 뭘 가지고 제가 알고 있잖아요. 부탁하면 물어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물어보면 되죠. 그리고 또 물어보기에 좀 곤란한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지식을 누구에게 공유해줘도 그가 제 주변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공부하면 되죠. 공부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네.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책 읽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책 읽기 올림픽 있으면 나가서 우승할 수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한 번은 제가 그 목동 아파트 살 때 네. 목동 도서관에 책 읽으러 갔어요. 토요일 날 오후였는데 1시에 책 읽으러 책이나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 읽으러 도서관에 갔죠. 가서 서고에 갔더니 도서관이라는 걸 몰라 신간도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1시인가 도착해서 오후 5시에 이제 뭐 5시인가 5시 반인가 문 닫는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시간밖에 아닌데 신간도서가 많은데 응? 처음에는 한 권 읽고 올 생각이었죠. 한 권 내지 2권 4시간이니까 한두 권 정도 읽고 그럼 책이 많으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근데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올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권을 빼가지고 10권을 뺐죠. 그렇죠? 10권을 빼가지고 이제 막 빨리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에 하나 가져왔는데다가 책 제목 하나 쓰고 엄청 빠른 속도로 쫙 넘겨서 딱 보고 또 잊어버릴까 아쉬워서 책 보고 한 줄 있잖아요. 그 내용 한 줄 적고 요약해서 한 줄 딱 적고 옆에 치우고 해갖고 10권 읽고 꽂아놓고 또 10권 가져와서 4시간 동안 30권 읽었어요. 신간도서를. 와. 저는 그게 아마 세계 신기록 아닐까 싶은데. 와.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저는 책 읽는데 달인이에요. 와, 이거 그리고 진짜, 네. 예, 그럼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물론 제가 읽는 책이 분야가 주로 경영 분야가 많잖아요. 그러면 A라는 책을 제가 읽었다고 합시다. B라는 책을 읽으면요. A라는 책을 읽고 이해했잖아요. B라는 책을 읽으면 공통분모가 60% 돼요. 무슨 말이냐면 1권을 내가 다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2권을 딱 읽으면 2권의 내용 중에 60% 반 이상은 겹치니까 금방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읽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통은 많아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 어떤 관심 있는 책이잖아요. 제가 책을 보면 그 책의 내용에 90%, 95% 정도를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딱 읽는 순간 90% 아니까 그건 뭐 금방 알잖아요. 파악하잖아요. 네. 나머지 5, 10%가 있잖아요. 그걸 캐치하잖아요. 이 저자가 이번에 독창성이 있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저한테 신간도서를 주잖아요. 그러면 책을 딱 90%를 금방 아는 거니까 이해되죠? 나머지 5%, 10% 제가 이해했잖아요. 책을 덮고 누가 저한테 그 책 어때요? 라고 말하면 90%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죠. 새로 배운 5%, 10% 배웠으니까 설명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저자와 그 책에 다루지 않는 주변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폭넓게 또 설명할 수 있죠. 또 다른 책에서 본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100% 설명하면서 이 책에서 강과했던 모든 것에 대한 보충 설명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90%는 안다고 했으니까 뭐 아까 책 한 권 주면 2시간 지나면 그 저자보다 더 폭넓게 깊이 있게 내용을 다 강하게 설명할 수 있죠. 저는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도사예요. 책을 전문가죠. 네. 딱 초고를 쓰고 네. 내기 전에 컨설팅을 받아야겠네요. 이대로 책 내도 될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네. 공부하는 법, 그렇죠. 저는 공부하는 일을 이렇게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거 내가 지시겠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 뭐지 따로 제가 기회 되면 그건 따로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쪽은 전 전문가예요. 저도 되게 듣고 싶어지는 강의인데. 공통화 기술이라고 그래요. 공통화 기술. 그래서 분야가 5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몸이 하나인데 5개를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거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하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2차로 내려놓고 하나를 마스터를 해서 하나를 내가 정복했잖아요. 정복한 상태에서 두 번째를 하게 되면 이 정복했던 것에서 50%, 60%, 70%가 겹쳐요. 두 번째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컨설팅 하면 컨설팅의 분야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뭐 전략이라는 분야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분야 있으면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한 분야 전문가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분야를 공부하면 빠른 시간에 전문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한 분야의 컨설팅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3년, 5년 걸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분야에 도전했을 때는 3년, 5년이 아니죠. 1년, 3년 걸리겠죠.
세 번째 분야에 도전하면은 1년, 2년 걸리겠죠. 그렇죠? 네 번째 분야에 도전하면 어떻게 됐어요? 1년 6개월, 1년이면 되겠죠. 그 다음 분야에 도전하면 3개월, 6개월이면 되겠죠. 그 다음 분야에 가면 한 달이면 될 수 있어요. 남들이 아까 3년, 5년 걸릴 일을 한 달 만에 전무가 될 수 있어요. 대신 그러려면 많이 이 분야에 선행적으로 축적된 게 있으면 공통하게 있어요. 저는 지금 컨설턴트 폭이 되게 넓어요. 되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 네. 선행됐다는 이 과정 자체가 진짜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쵸. 지금도 막 그냥 뭐 컨설턴트의 덕목 공부를 네. 좋아하고 공부해야 되고 지식을 나눠야 되고 이렇게 쉽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남들이 하기에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태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뭐로 돕겠어요. 가지고 있는 게 지식밖에 없는데 지식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정말 그쵸? 이웃을 네. 사랑하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오신 것 같은데 제가 또 듣기로 네. 중국에 네. 또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중국에 코스타라고 그 해외 유학생 수련회 있잖아요. 네. 코스타 강사 초청을 제가 받은 거예요. 오. 그래서 중국의 유학생을 돕기 위해서 좋은 일로 거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유학생 코스타 모임을 돕기 위해서 2주 전에 들어갔죠. 2주 동안 이제 준비하시고 중국의 이제 절강대학교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 전도하고 이제 동원하려고 동원하려고 2주 동안 2주 전에 들어가고 2주 동안 학생들을 만나고 돕고 그들을 인솔해가지고 버스 태워가지고 버스 앞자리 차장같이 앉아가지고 상해 코스타에 가서 코스타 일주일 동안 코스타 강사를 하고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은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냐면 그 대학생 선교단체들 캠퍼스 선교사들이 그 중국에 가면 중국에 있는 대학생을 돕는 사람 많아요. 근데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을 돕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요. 틈새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매달 매주 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내가 학생들 약속해서 일주일씩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 돕는 일을 시작했었죠. 중국어를 원래 잘 하셨나요? 아니 전혀 못해요. 지금도 못해요. 통역을 하거나 또 아까 말한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이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이나 중국에 있는 조선족 청년들이나 이제 못해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그렇게 틈새 시장 남이 안 하고 비어 있는 자리에. 그래서 많은 나라 다녔죠. 그 일본도 갔었고, 러시아 모스크바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몽골도 가고, 중국 전역 다니면서 기회 되는 대로 그러면서 도와. 개인적인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제자 양성이죠.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평생 동안 저렇게 제자 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계가 있겠죠. 3년, 5년 지나면 또 그만두게 되겠죠. 맡긴 사람 하나님인데 청직이니까 제가 영원히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또 양성된 제자들은 또 제자를 낳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역할이 저의 어떤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컨설턴트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노하우가 많이 생겼어요. 1인 기업이 어떻게 월드베스트 기업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경험과 케이스가 있죠.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 하죠.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있다면 대비기로 큰 회사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돕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컨설팅을 비즈니스를 돕고 있으니까 그 비즈니스가 각 분야에서 월드베스트 기업으로 되도록 다 세계 1등이 되도록 그죠? 명실상부하게 그런 기업들을 꾸준히 이렇게 제가 멘토를 컨설팅을 잘해서 한국에 저와 함께 시작하고 같이 꿈과를 갖고 기대던 모든 기업들이 다 그리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2014년도에 만났던 조그만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오늘 기준에서도 시가총액 1조가 됐어요. 그 코스닥에서 2020년 상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저는 옆에서 저는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는 30년 이상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산전수전 겪게 하고 엄청 많은 프로젝트를 하게 하셨는데 그 경험을 잘 배출해서 이제는 그럼 잘 했겠어. 그러면 내가 만나는 어떤 비즈니스맨 청년들이 그가 3년 또 10년 또 30년 지났을 30년 너무 머네요. 한 10년 지났을 때 다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월드 베스트가 되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좀 꾸준히 하고 싶다. 그렇죠.
되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건데 이런 목표를 또 잘 이룰 수 있도록 오랫동안 도와주시고 지켜보시려면 건강을 진짜 잘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이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을 좀 전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달란트TV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을 쓰임받고 성령의 통제 아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젊은 기업인들의 나침반 이강락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겸손하게 남을 돕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건강과 앞으로를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